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은 승자라는 키워드로 더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긴박한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협상에는 유불리가 존재하고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누가 승자였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재탄생했고, 유치원 3법도 비록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1년 내 통과가 사실상 보장되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의결됐습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민주당이 선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없이 법안 없다는 야당의 발목 잡기에 흔쾌히 조국을 내어준 대통령의 결단도 주효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1등 공신은 어머니입니다. 아들 잃고 절망을 마주했을 순간에도 아들과 같은 위험에 놓인 이들을 위해 국회로, 언론사로 뛰어다닌 어머니. 사립유치원 비리를 알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끈질기게 싸워온 어머니들. 바로 이들이 승자입니다. 최후의 단판 와중에 야당들이 챙겨간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와 상임위원장 자리. 어머니들이 이룬 성취와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합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적용되는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며 배식과 의료 지원 등의 노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말 전국을 달궜던 쟁점 법안이 처리될 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하고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오늘로 예정된 일본 워크숍 일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인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그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특검이 김 지사에게는 어떤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관심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내륙에 한파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와 서해 일부 지역에는 폭설 피해도 우려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어머 전태관 씨가 숨졌습니다. 고 전태관 씨는 2012년 신장암 수술 이후 암 투병을 해왔고 향년 56세입니다. 지난 4월에는 부인이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계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일단 빈손 국회 우려는 벗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다음 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쟁점 법안 일부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억지 춘향식 결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어제 본회의를 불참하고 베트남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면서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무래도 조국 수석 출석이 교착 상태 해소의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가는 분분하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출석을 반대했지만 김용균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위에 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법자가 비리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회가 이런 사람의 거짓 주장에 춤추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업안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수석의 국회 출석이 어쩔 수 없는 억지 춘향식 결정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경제 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는 대통령을 미화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대답이 나온다며 여당은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냐고 질타했습니다. 어제 본회의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회의가 운영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당은 사실상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여당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허수아비격인가? 그러면 저는 앞으로 대통령과 합의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 또 조국 민정수석이 나오는 국회 운영위 개최에 합의한 건 큰 의미라며 청와대 특감반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고 청와대가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놓고 운영위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 해외 출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외유라면 또 본회의 상임위 이런 것들 불참하고 갔다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 등 4명은 어제 본회의를 불참하고 대신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김용균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또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법을 다룬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더 질타가 큽니다. 어젯밤 YTN의 단독 보도로 비판 여론이 컸는데 다른 운영위 소속 한국당 의원 4명도 오늘 오전 11시 10분 대한항공 항공편을 타고 후발대로 다낭에 합류했습니다. 시찰 계획서에 따르면 다낭의 주요 인사를 면담해 두 나라 사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다낭에 개소 예정인 무역관을 방문하고 또 교민 또 기업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게 이번 방문의 목적입니다. 본회의까지 빠지면서 갈 만한 중요한 일정인지는 일단 의문입니다. 또 운영위원회 사보임을 하지 않고 떠난 게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운영위는 원내 지도부로 꾸려지는데 지난 11일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도 보름 넘게 운영위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운영위의 경비로 외유성 출장을 간 거라 시선은 더 싸늘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빠지고 외유한 건 국민을 무시하고 입법부의 의무를 저버린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했다는 사실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 무시, 또 입법부의 의무 혜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네, YTN 확인 결과 운영위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도 어젯밤 11시쯤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떠났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오늘부터 줄줄이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가 끝난 상황에서 현지의 주요 인사들과 교민들을 만나는 일정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가는 출장인 만큼 과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일정인지 또 예산 과 비용 처리는 투명하게 처리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전이 이른바 사찰 논란으로 불붙었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도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감찰을 사찰로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의 쟁점,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입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지난 정권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는 작업이 그동안 얼마나 활발히 벌어졌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감찰을 사찰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는 정권의 비판적인 민간인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른바 좌파 연예인 82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시국 선언에 참여하거나 야당 정치인 지지를 선언한 문화예술인들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줬습니다. YTN과 KBS, MBC 등 공영방송 인사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국정원이 반헌법적으로 언론사를 사찰해서 방송 장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공문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감반 사건에서도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목록에 일부 야권 인사와 언론, 민간인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역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인 증거라고 꼬집었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벌인 첩보 수집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모적인 사찰 의혹 공방 대신 사태를 키운 불분명한 감찰 업무 관행과 정권의 의중에 크게 영향받는 공공기관 인사의 한계 등을 개선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특검 구형이 나오고 재판부의 판결은 다음 달에 내려진다고 하는군요.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또 댓글 조작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공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김 지사는 마지막 재판에서도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끝자락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재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첫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이자 댓글 조작 공범인 둘리 우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오후부터는 김 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이후 허익범 특검팀이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김 지사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선 이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의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측과 드루킹 측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1심 재판에서 주로 쟁점이 뭐였습니까? 네, 재판에서 계속 쟁점이 됐던 건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샌다이 총영사 추천은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또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김 씨는 그제 열린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와 문재인 당시 후보자 등 유력 정치인들을 도우려다 오히려 배신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김 지사에 대한 특검 구형량이 나오고 최종 유무죄 판단은 다음 달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재판은 각각 별도로 진행됐지만 공소 사실이 동일한 만큼 선고는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반짝 상승했던 국내 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다시 동반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산업을 이끌어온 반도체가 주춤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떨어진 겁니까? 네,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생산, 투자, 소비 지표인데요. 생산과 투자가 반짝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가 106.5로 전달보다 0.7% 하락했습니다.
10월에는 0.8% 증가하며 반짝 반등했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꺾인 겁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산업을 이끌어온 반도체 생산이 5.2% 줄었는데요. 생산된 물건이 팔려나가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출하지수는 반도체가 전달보다 16.3%나 감소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의 18%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생산 둔화가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자동차 등과 함께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하락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5.1%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7.1% 줄어든 이후로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 역시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증설했던 것이 마무리된 이후로 다시 설비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 지수만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다만 증가율이 0.5% 정도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런 실물 지표의 부진에 경기 지수도 6달 이상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내려가면서 8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0.2포인트 내려서 6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보통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하락세로 바뀐 뒤에 6개월 이상 이어지면 통계청은 경기 전환을 공식 선언할지를 검토합니다. 통계청은 국내 총생산 등의 지표가 발표되는 내년 3월에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 전환점을 설정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장기화하는 양상이었죠. 하지만 야당의 압박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으로 풀리게 됐습니다. 김용균법 연내 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만들어졌고 1990년에 단 한 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17살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의 죽음이 법 개정의 계기였습니다.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미성년 노동자 문송면 군은 수은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산재 신청은 거부됐고 결국 4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올림픽에 들썩이던 1988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직업병 투쟁 30년을 맞아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문송면 군을 기억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문송면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섬유 제조업체 원진레이온의 노동자 집단 직업병 사건이 조명되고 직업병 투쟁으로 이어진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28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에서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병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20대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희생됐습니다. 28년 만에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서야 개정이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왜 이렇게 통과가 더뎠을까요? 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 개정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무시됐습니다. 기업이 안게 될 부담을 내세워 국회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회가 개정안을 넘겨받은 시점은 11월 1일이지만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관련한 언급이 나온 건 11월 22일과 12월 19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균 씨가 숨지기 전에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는 우원식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노동자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옆에서 죽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소에 국회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오고서야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말로만, 법으로만 정해졌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면 안 된다. 실행되는 게 중요하다. 어제 본회의가 끝난 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이를 지켜볼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냈는데 실제 시행은 2020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확히 6개월 만에 국방부가 대체 복무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제도가 자리 잡은 뒤 1년 범위 안에서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대체 복무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 배급 또는 의료 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걸러낼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 포함 29명의 민간 전문위원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만 30세가 넘으면 심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라 감옥살이를 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한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예비역 대체 복무도 교도소로 소집하고 동원 예비군 훈련보다 2배 긴 엿새 동안 합숙 근무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체 복무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0일 동안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020년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 밴드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드러머 전태관 씨가 어제 향년 56세로 별세했습니다. 음악계에는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전태관 씨가 오랜 시간 암으로 투병을 이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밴드 동료인 김종진이 직접 전태관 씨의 별세 소식을 전했는데요. 김종진은 전태관 군이 6년 동안 신장암 투병을 이어왔지만 오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여기에 없지만 그가 남긴 음악과 기억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위로를 줄 것이라고 추모했는데요. 앞서 전 씨는 지난 2012년 신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암세포가 어깨뼈 등으로 전이되면서 활동을 중단했고 지난 4월엔 부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오늘 오전부터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발인은 오는 31일이고 장지는 용인 평온의 숲입니다. 네, 고인의 양력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1962년생인 고인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86년 고 김현식 씨가 결성한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음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객원 세션을 거쳐 지난 1988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데뷔했는데요. 이후 어떤 이의 꿈,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등 수많은 명곡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발표한 7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외환위기 후유증을 겪고 있던 우리 국민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음악 활동을 하며 퓨전 재즈와 블루스, 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영역 파괴에도 나섰고 대한민국 100대 명반에 3개의 앨범을 싣기도 했습니다. 네, 음악계에는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대중음악계는 깊은 슬픔에 빠진 모습입니다. 우선 가수 윤종 씨는 고인이 더는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는 내용의 추모 글을 남겼습니다. 또 어반자카파의 조연아는 어린 시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늘 귀감이 돼주셨던 분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요. 여기에 가수 김동률과 싸이 등 후배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김종진이 어반자카파 등 후배 가수들과 함께 헌정 앨범을 발표했고 내년 1월과 2월엔 기념 공연도 예정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주말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밀려오며 그제부터 시작된 한파가 오늘 절정을 이루며 철원이 영하 18.6도, 서울 영하 14.4도, 부산은 영하 7.1도 등으로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고 밝혔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사흘째 이어지며 주말에는 한강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통과된 유치원법은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치원법이 선과 악의 프레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숫자적으로 저희의 합리적인 안을 관철시킬 수 없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당연한 상식이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의도에 가려막혀 있을 때 지금과는 다른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박용진 3법 원안의 사수가 아닌 일보 전진을 택한 겁니다. 아쉽지만 보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유총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이 구축한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치원법의 슬로우 트랙을 타게 되었고 또 부칙 조항이 1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0년 11월 정도가 발효 시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는 이 법안의 합리적인 우리의 안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상식적인 법안도 저렇게 작은 기득권 하나 건드리는 일에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득권 연합의 무서운 힘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고 누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상식의 사회화를 두려워했는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진전은 있었다. 어제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간단히 총평해봤습니다. 막판까지 협상을 벌인 각 정당은 법안의 내용과 처리 방식을 놓고 좋게 보자면 타협의 기술을 발휘했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주고받기 거래를 했습니다. 타협인지 거래인지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죠. 오늘 더정치에서는 어제의 여야 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젊은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공기관 인사 물갈이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 합의에 대한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장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발목 잡기가 너무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추모와 책임감을 느껴야 될 때 이런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발목 잡기가 심했다.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김용균 씨 어머니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는 이 아들에게 좀 덜 미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만큼 이 법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지만 국회가 나름의 협상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단순히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이런 정치적인 교환뿐만 아니라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처음에 정부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던 것들. 이를테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업자의 책임을 징역을 10년으로 상한하는 것들을 7년 정도 현행을 유지하되
그러나 이 짧은 기간 안에 동일 사고가 재발생하게 된다면 가중 처벌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양측이 중재안을 내놓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원청에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만 정부안은 5배로 뛰었습니다. 네. 그런데 개정된 중재안을 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런 식으로 양당이 서로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조율을 했고 결국 그 법안을 발의하게 만드신 김용균 씨의 어머니나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계속해서 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이번만큼은 우리 정치가 조금은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 칭찬을 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합의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좀 짚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원청이 무책임한 부분, 비정규직이 더 위험한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식사 시간이 부족해서 끼니도 컵라면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또 교육을 빌미로 해서 더 어떤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규직 전환 이후로 이번에 또 태안발전소 같은 경우도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사실 무리한 작업, 위험한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부분들, 갑질을 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돼야 되고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사실 결단하신 거지 여야가 합의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정쟁으로 가져가서 결국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걸 볼모로 이렇게 합의한 것을 여야의 합의 정신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이 법안이 통과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뭐 일단 그게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든 여야의 협상 때문이든 그거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진 것은 당연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좀 아쉽다. 네. 지금 우리 장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합의에 나가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특감반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이 열려야 된다고 이제 줄곧 주장을 했고 그것으로 압박을 뭐 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꽤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를테면 정치적인 상황과 어떤 정책 법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좀 개별 사안마다 구분해서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합의가 다른 법안과 연계되지 않는 이른바 바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바터가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아쉬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 정치의 상황에서 한 가지 정책만 놓고 법안만 놓고 합의해서 결정하라 했을 때 이 여야의 어떤 대치 속에서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법안과 연계시켜서 협상을 하는 게 그동안 국회의 어떤 현실 정치에서의 과정이었고요. 또 이번에도 유치원 3법도 화제인데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공공기관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3법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갔잖아요. 근데 당장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합의한 이 공공기관 국정조사를 자기는 못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 하나의 법안만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쟁점 법안과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엮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특정 정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현실적인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술적으로는 그렇고요. 특감반 논란과 이 법안을 연계시킨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우선은 이 조국 수석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이 김용균법 사실은 한국당이나 강성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통과시킨 내용 가지고도 너무 많은 부분 기업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 여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중재안을 통과시킨 것은 잘했다고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특감반을 끌고 온 것은 사실은 별개의 사안입니다만 이 조국 수석의 어떤 운영의 출석 여부 그리고 이전부터 이 민정수석실의 기강회의로 인해서 조국 수석을 경질하라는 요구들이 야당에서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본인의 SNS에 이를테면 노 서렌더라는 항복하지 않겠다는 이런 음악까지 연동시키면서 정말로 뭐 어떻게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이번에 정말 이런 식으로라도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듣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정쟁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은 뭐 법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면 입법 활동도 당연히 존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감반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피고발인 신분인 조국 수석을 출석시키는 거 가지고 연계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정쟁이죠. 저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 간의 법안에 대한 형량과 어떤 조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입법적인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협상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협상력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운영위에서 이제 형사 고발된 부분, 네. 피의자로서의 권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위해서 묵비권을 지킬 부분은 존중돼야 합니다만 네. 피의자로서가 아니라 또 형사 고발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예. 이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기강회의가 이렇게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예.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인지한 게 상당히 오래 전인데도 불구하고 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네.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민정수석으로서 충분히 국회와 국민들에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반 현안 질의에 이렇게 답변자로 참석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회가 어떤 민정수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을 때 국정감사 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반 현안 질의 지금 연말에 이렇게 운영위까지 개회하면서까지 하는 건 좀 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찌 됐든 간에 열리기로 한 거고요. 이제 출석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운영위가 여전히 지금 장해찬 평론가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전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감반 수사를 지켜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국회 운영위가 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 너무 이걸 좀 강세적인 어떤 압박용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어차피 이제 운영위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논의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조국 수석에게 이제 특감반의 이 사태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를 질문하실 텐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조국 수석이 충분히 저는 해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소위 수사관의 개인 비위에 대한 부분을 감찰이 시작되었고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냥 폭로성으로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해명이 잘 될 것이다. 네. 예.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회 여야 협상의 돌파구가 뚫린 것은 문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칭찬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제가 감히 대통령을 칭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꽉 막힌 어떤 전국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줬고 네. 그로 인해서 사실 이번 임시국회 1호 법안이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그게 이제 타협을 통해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었다는 데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연일 조국 수석이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뭐 진실을 밝혀야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비단 보수 야당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조국 수석이 떳떳하다면 국회에 나와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가는 게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은가. 예. 정말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수석답게 이 현안 질문이지만 나와서 제대로 해명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조국 수석을 불러다 놓고 진실의 규명과 상관이 없는 인격적인 모독, 네. 뭐 윽박 지르기, 소리 지르기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여론이 더 싸늘하게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예.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마냥 정부에게 저는 불리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유불리의 문제는 이제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시고요. 운영위는 어차피 열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통과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중요한 법안이 유치원 3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아쉬움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 과정에서도 좀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유치원 3법이라는 이 사태를 좀 더 잘 좀 접근해줬으면 좋았겠다. 좀 협조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쟁이 아닌 다른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정쟁이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막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뭐 혹시 내용상의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네, 저는 한국당의 협상 전략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갈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회계 시스템이 일원화할 것이냐. 예. 그리고 만약에 부정한 교육비 사용이 발생됐을 때
유치원 원장에게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 조치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갈린단 말이죠. 한국당 같은 경우는 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원화하자. 국가의 지원금만 국가 시스템으로 회계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회계 시스템을 쓰자. 그리고 설령 교육비를 잘못 사용했어도 형사처벌은 너무 가중하니 행정적 조치로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회계 시스템의 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회계 시스템만이라도 국가 공인 에듀파인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협상에 있어서도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아 정말 뭔가 협상을 해보려고 이런 중재안을 내놓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다 반대를 하고 일괄 이제 대화의 어떤 협상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당의 이번 유치원 3법 전략에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어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같이 합의를 했다면 좋겠지만 뭐 현재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밖에 저는 대안이 없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대권 유치원 회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치원 사업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도 다시 법인을 바꿔서 다시 개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소돼야 되는데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금 뭐 발목 잡기로 사실 지금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최장 330일 이내에는 이제 국회에서 처리될 거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예상들을 하더군요. 자, 그러면 자, 1년 뒤, 그러니까 330일 뒤에는 어떤 법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인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님의 중재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가장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단일 회계를 운영하고 또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교비 회계의 부정 사용 시 형사처벌하는 부분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1년 유예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행 시기를 공포 후에 1년간 유예하자는 것으로 지금 합의하고 있는데 어찌되고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또 도입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21대 국회까지 넘어가서도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때문에 뭐 내년 한 9월, 10월쯤 되겠죠. 그때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쟁점 가운데 두 개가 다 해결은 돼요. 회계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일원화가 돼서 그리고 부정사용 시 형사처벌도 도입이 되지만 문제는 이제 1년 유예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려면 만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협상력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의 그 성격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까? 저는 바른미래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 없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대1로 대치하는 상황이었다면 이 정도 수준의 합의안 만들어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당내 정치에서 이를테면 원내대표가 양보를 해주게 되면요. 강성파 의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원내대표라고 뽑아놨는데 우리 쪽 주장은 하나도 관철 못 시키고 양보만 시킨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전 원내대표이기도 하거든요. 예산안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원내대표가 1대1 구도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싶어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른미래당 또 다른 법안에서는 또 민주평화당이라는 제2의 야당, 제3의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 중재안이 좀 마련되어서 패스트 트랙이라도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한육총이 웃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육총이 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식의 개정안인데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전부 다 좀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지금 이대로라면 바른미래당 개정안대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박용진 의원의 원안에 가까운 개정안이거든요. 시기적인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이를 두고 한유총이 웃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2년의 시간을 벌었다. 그 2년 동안 회계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교육비를 얼마나 깨끗하게 사용할지 이제 그들이 스스로 준비할 유예 기간을 벌었다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 1년 유예 기간만이라도 좀 없앴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홍영표 대표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 얘기할 때마다 센 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패스트트랙
선택함으로써 1년의 유예 기간을 사실 벌어준 것과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로 1년이 더 그렇죠. 유예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제 어차피 법이 공포가 되고 나서도 1년간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이 아마 현실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강경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또 한유총을 탈퇴한 한사협 그 회원들께서도 이 부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타협안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바른미래당이 1년간 유예하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자고 요구하면서 아마 민주당 원내 협상 과정에서 우리도 좀 합의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합의된 거 보니까 좀 엉뚱한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물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아닌데 어제 다른 법안들 합의 내용과는 좀 비교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의 일부에서는 자리를 거래했다라고 오해받을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보위원장 자리 말입니다. 네, 이제 바른미래당이었던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이었죠. 네.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이게 사실 바른미래당 목으로 배분된 상임위원장 자리인데 네. 본인이 전례가 없다면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가지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 자리에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막 난입해서 이학재 의원이 기자실로 피신하기도 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바른미래당에게 이 몫을 넘겨주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원장이 되기로 내부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국회의 관행을 보면 정당별로 상임위를 배분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국회의 정신을 좀 존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전 이게 뭐 자리 나눠주기, 뭐 자리를 배분했다라기보다는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상 이학재 의원이 탈당해서 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당연히 넘겨줬어야 될 것을 또 목리를 부렸던 것이고 전례가 없다고 했지만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에 합류할 때 본인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미 내려놓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도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조치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죠. 결과는 그렇게 사필 규정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으로부터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 문제도 한국당 입장을 지지하고 혹시 뭐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에 올리더라도 1년 유예를 집어넣고 이러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도 있더군요. 바른미래당이 나름의 협상력을 발휘했죠. 왜냐하면 이 정보위원장 자리 돌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당과 정책 공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게 저는 꼭 나쁘다고는 보지 않고요. 바른미래당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사실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 편 손을 좀 들어주고 있어요. 이번에 착공식 26일에 판문역에서 열렸던 착공식에도 한국당은 불참했지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참석을 했죠. 그러나 이런 조국 수석과 관련된 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야당이라는 세간의 평가처럼 한국당과 공조를 하고 있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공조를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입장을 드러내는 게 군소 야당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협상이나 입장을 가지고 뭐 거래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사실 군소 야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사실 이제 좀 1, 2당 원내 1, 2당이 있는데 1, 2당이 방향만 제시하고 디테일은 사실 3당이 지금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럼 3당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영된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 2당의 역할이 또 축소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럼 가장 많은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 1, 2당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가장 의석이 적은 3당의 목소리가 법안에 많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2석을 교육과 정보를 바미당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미당에 돌려줬어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원내 협상 과정에서 전략이었는지 자유한국당에서 좀 지나치게 목리를 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바른미래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당제 얘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현실에서 다당제로 가는 게 낫다고 보세요? 이게 결국은 선거구제 개편과도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다당제가 아무래도 더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고요. 저는 우리 정치에서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난 1년을 통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쟁점 법안에서 이 거대 양당이 충돌할 때 두 양당은 내부의 어떤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해서라도 섣불리 양보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완충장치 작용을 하게 되는 군소 정당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 정당들이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편만 들고 또 민주평화당이 지금 민주당 편만 드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입장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반영이 되면서 좀 국민들의 어떤 중도의 성향을 띠는
중재안이 마련되는데 역할을 하지 않나. 예. 그래서 이 다당제가 사실 한국 정치의 어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연동형 번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에 기반한 그것이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당제 쪽을 강화하는 그 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뭐 다당제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어찌되었건 이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다당제 형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또 네. 우리나라는 또 아무래도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어떤 책임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을 이제 담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아직까지도 약간의 어떤 책임 정당이라든지 혹은 예. 정당의 어떤 정책 지향성이 좀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은 조심스럽다 생각하고요. 아마 이 부분들이 좀 더 공고해진다면 앞으로도 이 정당의 모델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뭐 요 사안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한때 바미당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이런 속칭 양다리 정치를 비판하고 혹은 조롱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용어는 이제 폐기해야 됩니까? 이도 저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뭐 어떤 당의 분명한 철학이나 이념 없이 사안마다 뭐 태세가 전환된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지금 양당이 대립했던 87 체제 이후 30년간의 정치가 사실은 저는 소금과 설탕이 너무 많이 뿌려진 음식 같아요. 한쪽은 너무 짜고 한쪽은 너무 달아요. 근데 이 소금과 설탕이 많이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 음식을 도저히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맹탕 같을 수도 있지만 간이 안 맞는 음식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군소야당이 물이 되는 거죠. 너무 짜고 달 때 물을 부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런 걸 보고 맹탕이라고 하죠. 가장 맛없는 음식이 아마 그런 음식이 아닐까. 과하면 맹탕이 될 수도 있고 적절하면 그렇게 간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 소위 될 수 이제 있고. 정치가 안정적이려면 정책 지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당이 어떤 이 정당은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투표를 하실 때 이 정당 어떤 정책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예측을 또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당은 뭐 마치 캐스팅 보트라고 포장은 하지만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하면 국민들이 어떤 걸 신뢰하고 어떤 이 정당의 정책을 뭐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은 국민께 맡겨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또 뜨겁습니다. 두 분께 이것이 과연 블랙리스트가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먼저. 지금 상황에서 단언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의심스러운 대목, 좀 왜 이런 문건들이 나왔지?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저는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환경부에서 만들어낸 문건을 보면 단순히 이제 임원들의 동향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어느 정당의 인사인지 뭐 전 새누리당 출신이라던가 그런 식의 정치적 성향을 기재했고 그리고 반발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반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했는데 거부하니까 반발이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아무 작용이 없었는데 반발을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표 낼 것을 종용했다면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그런 종용이 조직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뭐 개인의 우발적인 뭐 문서 작성이나 단순히 뜬 소문으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블랙리스트냐 뭐 사찰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지는 않고요. 자, 사퇴 압박이 만약에 있었다면, 종용이 있었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번 문재인 정부가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임기와 또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 전 정권의 비위와 비리 사실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희가 적폐청산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인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공공기관과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제가 조금 해석을 붙여보면은 이른바 이제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태동한 정부이고 이전 정부가 문제가 있어서 탄핵까지 받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적어도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청산, 인사 물갈이 이건 해야 하는 것이 대선 민의 아니겠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사실 촛불도 국민의 심판이지만 정권 교체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심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가 됐을 때 정권 교체 굉장한 지지율 차이로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가 수립되었죠.
그렇다면 그때 임기가 남았던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을 예. 이명박 정부에서 축출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사람들을 다 거기에 앉혔죠.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지 저는 기억하자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정권과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 그게 우리 법에서 규정한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 사찰해서 억지로 쫓아냈다면 네. 그것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탄생한 이 문재인 정부의 정신과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어떤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내부의 과잉 충성으로 인한 그러한 사례였다고 믿고 네. 싶습니다. 예, 잠시 제가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특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해왔죠. 오늘 김경수 지사의 마지막 공판일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앞서 그제 특검이 그 드루킹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고요. 오늘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특검은 선거의 사조직을 이용해서 민의를 왜곡했다. 앞서 드루킹에게 적용했던 혐의 그대로 김경수 지사에게도 적용을 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말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삼아서 네,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관행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와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국정 운영과 방향을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공공기관도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한해야 됩니다. 네. 이명박 정부는 언론사까지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산하기관만 어떤 국정 운영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만 해야지 독립성과 자치성을 예. 보장해야 되는 기관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예, 여기서 좀 아쉽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잠들어 있던 53살 A씨가 숨졌고 80대 노모도 연기를 들이마셔 중태입니다. 또 출근 시간 연기에 놀란 주민 40여 명이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이 과열돼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살인 피의자가 경찰관이 조는 사이에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전남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 피의자 59살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근무 경찰관은 졸다가 1시간 10분이나 늦게 A씨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4시간씩 교대를 하고 A씨가 목숨을 끊는 데 쓴 옷의 띠도 그냥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유치장 근무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해남 간척지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58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어제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연희동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3층 관람실에서 화재 진압에 쓰이는 소화 약재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관람객 13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2년 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모 씨 등 정보 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 7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KT는 이런 사실을 5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막바지에 가장 강력한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호남 서해안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20도의 북극 한파가 강타한 강원도 내륙은 얼음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연꽃이 아름답던 저수지는
성인이 걸어도 될 정도로 두껍게 얼어붙었습니다. 북한강 상류, 폭이 300m에 달하는 큰 강은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얼음에 구멍을 뚫고 빙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살을 내는 동장군도 있게 하는 겨울만의 매력입니다. 전북 고창 지역은 하루 만에 눈에 갇혔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한방 눈에 도로도 마을도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20cm가 넘는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호남 서해안을 뒤덮었습니다. 강추위와 갑작스런 큰 눈에 시골 장터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오늘 참 춥고 날씨도 좀 눈이 많이 와서 눈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나와서 오늘 장날인데 장도 안 되고 섬도 없고 그러네요. 예. 새 밑에 찾아온 강력한 한파와 폭설은 주말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며 이번에는 한강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유치원 3법이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가능한 한 앞당겨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아쉽게도 유치원법은 통과되지 못해서 학부모들의 마음이 서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봄에 유치원에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늘 오전 412일째 굴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파인텍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해 노사 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파인텍 노동자들을 만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장기간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건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인텍 노사는 어제 처음 만났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내일 다시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사업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향한 투쟁인 동시에 균형 잡힌 지방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논설에서 삼지연군 개발은 제재에 매달리는 적대 세력들과의 치열한 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지연군 개발은 당이 추진하는 지방 특색 위주의 균형적 동시발전 정책에 입각한 것이라며 지방건설 발전의 일대 도약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급락하기도 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협이 제기된 중국 업체 장비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입니다.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중국 업체명은 없지만 사실상 이 두 회사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내년 1월 발동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미국의 위협에 맞서 상업을 통제하는 권한이 적용됩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 수권 법안을 마련했고 8월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5세대 이동통신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뉴욕 증권시장은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한때 600포인트 넘게 급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낙폭을 크게 축소했고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향후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각종 뉴스에 따라 급등락이 연출되는 불안한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늘 낮 12시 3분쯤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인도네시아 기상당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서파푸아주의 주도 마누과리 남쪽 약 70km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26km로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해안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피해 여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당뇨병 센터의 사브리나 슐레징거 박사 연구팀이 9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6편의 관련 연구 논문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아침 식사를 거르면 당뇨병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아침을 먹는 사람에 비해서 성인 당뇨병 발생률이 평균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슐레징거 박사는 밝혔습니다. 슐레징거 박사는 아침을 거르면 낮에 간식을 더 먹거나 점심을 많이 먹게 돼서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제치고 올해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여성에 선정됐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가장 존경받는 남성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성인 1,025명을 조사한 결과 미셸 여사가 15%의 지지로 존경받는 여성 1위에 뽑혔다고 전했습니다. 12월은 극장 관객이 몰리는 영화계의 성수기인데요. 마야광 등 기대작은 풍성했지만 지난 추석 극장가에서처럼 한국 영화는 어느 작품도 웃지 못하는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장가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지난 추석 연휴. 안시성과 명당, 협상 등 한국 영화 대작이 동시에 개봉했지만 어느 한 편도 크게 웃진 못했습니다. 안시성만 가까스로 손익분기점을 넘긴 데 그치며 사실상 승자 없는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겨울방학이 있는 극장가의 또 다른 성수기인 12월. 이번엔 마야광과 스윙키즈 등 제작비 100억 이상의 대작이 할리우드 히어로물 아쿠아맨과 동시 개봉하며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이번 주가 최대 승부처로 꼽혔지만 외화의 기세를 꺾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아쿠아맨이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1위를 꿰찬 데 비해 마야광과 스윙키즈는 범블비에도 밀리며 각각 3, 4위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겁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국 영화가 지난 추석 연휴처럼 제살 깎아먹기에 그치면서 손익분기점 돌파조차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는 전통적인 성수기 배급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가장 파일을 키워낼 수 있고 가장 관객들을 잘 만날 수 있는 시기를 저희 극장이랑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는 좀 개봉 시기를 정한다거나 고객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가운데 최근 개봉한 하정우 주연의 PMC 더 벙커가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향후 외화 강세를 꺾고 한국 영화의 구원투수로 제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